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물질 회계를 이용해서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양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으로서 엘리너 오스트롬이 쓴 책의 제목은 공유 자원을 관리하기, 집합 행동을 위한 제도의 진화입니다. 한국에서 이 책을 번역해서 출판한 출판사에서는 공유의 비극을 넘어 라고 지었기 때문에 뒷부분의 제목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앞부분은 목표이고 뒷부분은 수단입니다. 즉 공유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집합 행동을 위한 제도의 진화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책의 제목을 조금 더 해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집합 행동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집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집단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공익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제도는 게임의 규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에서 규칙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게임이 즐거울지 말지에 대해 규칙이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제도는 단지 법률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도덕, 문화, 의식과 태도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셋째, 진화라는 말에는 사실과 가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공공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진화시켜 왔다라는 것이 사실명제입니다. 또 하나, 앞으로도 인류는 지혜를 발휘해서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진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그런 과정에 참여하자라는 희망과 권유의 메시지도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는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다가 공유지 비극에 빠져 자원을 고갈시켜버리는 합리적인 바보가 아닙니다. 공공재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도 고려하는 공익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인류는 이런 집합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제도를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공익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화해 왔고 앞으로도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인류가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해양을 통해 국제 교류를 해왔던 인류는 어느 국가도 소유하지 못하는 해양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서는 해양의 이용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특히 15세기에 유럽이 해양을 통해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해양에 관한 여러 가지 약속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국제연합인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해양의 평화와 질서를 위한 협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미 1954년에 국제사회는 해양에서의 유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르폴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해양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고체 쓰레기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런던 협약도 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1972년 런던 협약에선 해상에서 투기하는 것만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해상에서 투기되는 쓰레기보다 육상에서 투기되어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의 양이 더 많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게 됩니다. 또한 1982년에 유엔에서 해양법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해양의 자원 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엔에서 해양 쓰레기에 대응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결의한 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2005년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육상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된다는 사실과 해양 쓰레기 중에는 플라스틱이 많고 플라스틱은 썩지 않아서 해양 생태계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들이 확인되었고, 유엔 가입 국가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 3월에 유엔 총회에서 가입국들은 해양 쓰레기뿐만 아니라 해양 쓰레기의 근본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의 생산 관리까지 포함해서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을 2024년 말까지 만들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협약들은 어떤 것도 강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유엔 자체도 그렇습니다. 유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이지만 유엔에 가입한 어떤 나라가 다른 이웃 나라를 침공했다 하더라도 유엔이 그 침략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독립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행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정치적인 힘에 의존합니다. 즉 다른 나라에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여러 협약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다른 나라에게 어떤 협약을 지켜서 정책을 시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정치적인 압력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가입국들에게 이 협약을 국내에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권고를 통해 이상을 실현해 나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국제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그 협약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국내에서 법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후 습지보호를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률 덕분에 한국이 습지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서 습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앞서 언급한 해양 오염 방지 협약과 런던 협약에 가입한 이후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은 놀랍게도 1986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당시 한국, 중국, 일본이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한국의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많이 써야 한다는 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1990년대에 이미 한국은 연간 600억 원 정도를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도 한국의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이 약 1천억 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1990년 초에 600억 원이나 투입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위해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제도라고 말하기도 어색할 만큼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인들이 조업하다가 그물 등의 어구를 바다에 버리면 정부가 돈을 들여서 다시 그 바다에서 어구 쓰레기를 건져내는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민들이 해양 쓰레기 투기라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민들이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면 정부가 오히려 나서서 쓰레기를 수거해 주니 어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육상 쓰레기의 관리를 위한 정책은 환경부에서 잘 발전시키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해양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즉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2005년 유엔에서 결의한 이후 한국에서도 해양 쓰레기를 수거만 할 게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립하는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에 예방과 관련된 정책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리하여 2019년에 해양 폐기물 관리법을 기존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분리해서 별개로 만들면서 해양 쓰레기의 예방을 위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해양 쓰레기 분야에서도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은 더디게 일어났습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 문제와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 제도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국제협약에 가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쓰레기 관리 제도는 기후변화 관리 제도보다 더 일찍 발전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도 일찍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1986년에 어장정화 사업을 하면서 바닷속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 쓰레기 대응 행동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보다 더 빨리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해양 쓰레기는 눈에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양 쓰레기 문제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7번째 강의에서는 해양 쓰레기 예방 제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